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질 수 없는 속도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남긴 이 한마디가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기 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이 길어지면 본능적으로 더 빠른 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왠지 초조해지죠.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답답함을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세계 각국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들고 있죠. 특히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사회 구조의 관계를 파헤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런던의 어느 흐린 오후에 시작되었어요. BBC 회의실에서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급부상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시리즈를 기획 중이었죠. 일본, 중국, 한국 중 어디를 먼저 다룰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때 제작 책임자인 마이클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5년 전 내가 만든 일본의 이키가이 다큐멘터리가 엄청난 반응을 얻었잖아. 이번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다뤄보는 게 어떨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비결이 그 안에 있을 텐데. 순간 대학 시절 한국인 룸메이트 김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시계를 보며 빨리빨리, 데이비드,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생생했죠. 시험 기간에 준호는 72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공부에 전 과목 A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개인적 성향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문화적 특성이었나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한국 문화를 설명하며 우리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 이라고 했던 말이요. 그때는 그저 과장된 표현이라 여겼는데 최근 본 뉴스에서 한국의 직장인 스트레스 지수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보도를 접하고 준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시각은 이미 많이 다뤄졌어요. 저는 오히려 이 문화가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 급박한 리듬이 한국인들에게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말이죠. 마이클은 제 제안에 만족스러워했고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찾아봤어요. 세계 최장 노동시간, 수면 부족 국가 1위,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급증, 통계를 볼수록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제 가설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문화는 정말 효율적인 걸까? 아니면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강박인 걸까? 설렘 반, 의구심 반으로 13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순간부터 빠름의 문화를 실감했어요. 승객들이 마치 경주하듯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국 심사대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심사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가방을 뒤적이며 여권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고 다른 심사대를 보니 한국인들이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속도감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죠. 이 나라는 공항부터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고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문화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택시 승강장에 줄을 서 있었는데 앞에서 기다리던 한국인이 택시가 오자마자 휙 하고 문을 열고 타더니 순식간에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 차가 왔을 때도 비슷한 광경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호텔 주소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앱을 열고 주소를 찾는 그 짧은 시간에 뒤에 있던 비즈니스맨이 순식간에 제 앞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는 제게 짧게 목례만 하고는 차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방금 뭐였지? 내 차례 아니었나? 하지만 뒤에 선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이게 그저 일상이라는 듯 했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보며 주소를 확인하려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고민하는 순간 도태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영원히 택시를 못 탈지도 몰라. 다음 택시가 오자 저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망설이는 사이 옆에서 재빨리 나타난 여성이 그 택시에 탑승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당혹스러워진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택시 잡는 거 도와드릴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는 손을 확실하게 들어올려 택시를 세웠고 기사에게 뭔가를 말한 뒤 제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건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성격이 빠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두가 빨라진 거겠지. 문득 준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택시 기사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출발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은 엄청나게 복잡했지만 기사는 놀라운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앞차가 1초만 늦어도 바로 경적을 울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좌석에 더 깊숙이 앉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사가 한 손으로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고 다른 손으로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차를 완벽하게 운전한다는 거였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시간과 싸우고 있구나. 하지만 이런 아찔한 운전에도 목적지에 예상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려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다가가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윌슨 씨,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됐습니다. 여권 주시면 바로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저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권을 내밀자마자 직원은 이미 키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었고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도 모두 입력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체크인이 완료되었어요. 14층 오션뷰 객실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와 아침 식사 안내는 이 봉투에 있어요. 객실 내 미니바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수영장은 7층에 있습니다. 이 빠른 서비스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건 기계적인 효율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속도감이잖아. 직원의 태도는 차갑거나 사무적이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도 인간미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창가로 다가갔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다리들은 무지개처럼 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정말 잠들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까? 그들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사회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단지 스트레스의 원천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첫날에 느낀 혼란스러움과 호기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30분.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벌써 활기를 띠고 있었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과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쉬지 않는구나. 오늘은 제 첫 인터뷰 날이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연구하는 사회학 교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학교에 위치해 있었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로 들어서자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는 이미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심지어 책을 읽고 있었죠. 모두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지도를 보면서 헤매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도움을 제안했어요.
그는 사회학과로 가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캠퍼스의 분위기에 대해 물었고 그는 여기선 모든 게 경쟁이라고 했어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서관 자리도 인기강의 수강 신청도 심지어 구내식당의 맛있는 메뉴도 빨리 가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나라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단순한 성격이 아닌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학과 건물에 도착해서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그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세계 각국의 문화 비교 연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한국에서의 첫 인상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특히 택시를 타면서 느낀 공포와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DNA에 새겨진 생존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김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빠르게 경제를 재건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이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역사와 사회적 필요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교수님은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놀라운 속도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국물을 떠먹으며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국물을 단숨에 마시고 밥을 3숟갈 만에 거의 절반을 비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에서도 빠르게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벌써? 저는 아직 젓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어느새 교수님이 식판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천천히 먹으면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도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김 교수님에게 한국인들의 평균 식사 시간을 물었더니 대부분 15-20분 정도라고 했습니다. 바쁜 날엔 10분도 안 걸릴 때가 있다고 했어요. 영국에선 점심 식사만 1시간은 기본인데 김 교수님은 그건 한국에선 사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캠퍼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거리마다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했고 모든 곳이 빠른 서비스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커피숍이었어요. 주문부터 음료 제공까지 단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스타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고 손님들은 음료를 받자마자 곧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죠.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빨라졌고 메뉴를 고를 때도 망설임 없이 빠르게 선택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부정적으로만 봤던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이라는 장점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살면 인생의 여유와 즐거움은 어디서 찾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날 일정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면 사람들은 언제 인생을 즐길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진짜 모습은 아직 제가 보지 못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은 제게 또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어요. 창밖은 이미 밝았고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시차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죠. 오늘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실제로 효율적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취재하는 날이었어요. 만나기로 한 사람은 하버드 출신 심리학자인 스티븐 박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였죠.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스티븐 박 교수는 이미 카페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이런 정확함과 빠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신기했습니다. 마치 제 도착 시간을 정확히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스티븐 박 교수에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이것이 강박적인 행동 패턴처럼 보인다는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티븐 박 교수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다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속도가 필수 요소가 되었죠.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속도가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서구인들은 이것을 강박이라고 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집단적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재건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스티븐 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런 빠른 템포가 실제로 효율적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지 말이죠. 카페를 나와 스티븐 박 교수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주변 한국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누군가가 119에 신고했고 다른 사람은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스티븐 박 교수는 이런 상황이 한국의 응급대응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것도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구급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착했어요. 신고 후 단 5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진들은 전광석화 같이 움직이며 노인을 구급차에 태웠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노인은 이미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병원의 효율성에 놀랐어요.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마치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의료진들은 환자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즉시 시행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의 소통은 최소한의 말로 이루어졌지만 마치 서로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스티븐 박 교수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짧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간단한 검사와 처방이 30분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BBC에서 근무할 때 영국 의료 시스템의 긴 대기 시간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 4시간을 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쓰러졌던 노인이 응급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단순 탈수 증상이었고 이미 검사와 치료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향했고 저희도 따라갔죠. 약국에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목격했어요. 처방전을 내자마자 약사는 즉시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5분도 안 되어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빨리의 힘을 실감했어요. 이런 속도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스티븐 박 교수는 저를 한 회사의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는 이 회사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든 직원들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직원들의 평균 퇴근 시간이 밤 9시를 넘는다고 했어요. 빨리빨리 일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일하는 모순이 있었죠. 스티븐 박 교수는 이런 환경이 직원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회사의 휴게실에서 몇몇 직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젊은 직원은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중년 직원은 이런 속도감이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희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를 나와 도시를 더 둘러보았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빨리빨리 문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운행되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죠. 심지어 신호등도 다른 나라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어서 건너는데 서둘러야 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생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빨리빨리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최적화되어 있고 불필요한 지연이 없었어요. 이것은 분명 빨리빨리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쉬지 않는구나. 이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효율성이나 강박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적 필요에서 비롯된 한국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저는 이 문화를 바라보는 세대 간의 차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가 한국의 경쟁력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모든 한국인이 이 문화를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스티븐 박 교수의 제안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리는 세대 간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참석했고 저는 외국인 옵저버로 자리했습니다. 토론회장에 들어서자 세대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한쪽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5, 60대 기성세대가, 다른 쪽에는 캐주얼한 옷차림의 2030대 젊은 세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확연히 달랐어요. 기성세대는 딱딱하고 진지한 표정이었고 젊은 세대는 좀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기성세대 대표로 나선 60대 CEO가 먼저 발언했어요. 그는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빨리빨리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였을 거라고 했어요. 그는 젊은 세대가 이런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잃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를 대표한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어요. 빨리빨리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강요받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효율보다는 정신적 여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창의성과 혁신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는 여유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50대 여성 교수는 빨리빨리 문화가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업무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빨리빨리 해내야 하는 압박이 있다는 거였어요. 20대 대학생은 취업 경쟁에서 스펙을 빨리빨리 쌓아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토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회사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40대 중간 관리자가 자신의 회사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신입사원어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빠르게 끝내지만 실수가 많아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어요. 상사는 빨리 하되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신입사원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관리자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지만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어요.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자랑스러운 문화적 자산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토론회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저는 다양한 세대의 참가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은 자신이 어떻게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성공했는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자신의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20대 여학생은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취미 생활조차도 경쟁적으로 변해 즐기기보다는 성취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30대 직장인 부부는 빨리빨리 문화와 일마이너스 가정 균형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가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특히 아이가 생긴 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논의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한 IT 기업의 사례였습니다. 이 회사는 전통적인 빨리빨리 문화에서 벗어나 슬로우 워크를 실험하고 있었어요.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사고의 시간을 보장한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늘고 업무 효율성도 오히려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전통 제조업체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효과적이라는 반대 사례도 소개되었어요. 이 회사는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행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들으면서 저는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맥락,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복잡한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토론회가 끝난 후 스티븐 박 교수와 함께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빨리빨리 문화가 세대 간에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고 답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때로는 부담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인상적이었어요. 스티븐 박 교수는 이런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한국 사회의 큰 과제라고 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였어요. 성장기에는 효과적이었던 문화적 특성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재평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빨리빨리 문화는 분명 한국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 무조건적인 효율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진 사무실들과 분주한 거리가 보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세대 간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빨리빨리 문화는 변화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내일 만날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가 특히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이제 제게 낯설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버드 출신 심리학자인 스티븐 박 교수와의 마무리 대화였죠. 그는 저를 서울의 한 한옥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옥을 개조한 이 카페는 번잡한 도시 한가운데 있지만 신기하게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스티븐 박 교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항상 일찍 도착한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정확함과 시간 엄수가 존중받을 만한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빨리빨리 문화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봤던 제 태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고백했어요.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 본 광경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최적화되고 불필요한 지연이 없었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또한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과정, 효율적인 서비스 시스템 등은 분명 한국 사회의 강점이었습니다. 스티븐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빨리빨리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빨리빨리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만든 집단적 생존 방식이죠.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야 했던 민족의 절박함,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문화적 특성이 그렇듯 빨리빨리도 진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빠른 속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현명한 속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여유롭게 산책하는 노인들과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스티븐 박 교수는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빨리빨리의 에너지와 여유로운 삶이 공존하는 곳이라고요. 한강변에 앉아 우리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븐 박 교수는 한국이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했어요. 빨리빨리를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삶의 질과 행복, 지속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빨리빨리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에 있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왔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이죠.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저 역시 이 빠른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오히려 그 효율성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스티븐 박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행동의 속도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보세요. 한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것은 그저 개인의 성격일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때 그것은 강력한 사회적 에너지가 됩니다. 이 말을 곱씹으며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짧았지만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즐기기 위해 호텔 근처 전망대에 올랐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성격이나 버릇이 아니라 역사적 필요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고 지금도 한국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빨리빨리는 변화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들은 단순한 속도보다는 균형과 여유, 삶의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기성세대도 점차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어요.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다. 빨리빨리는 강박적인 문화다. 효율적이라기보다 스트레스 사회라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빨리빨리 안에 담긴 더 깊은 가치들을 발견했어요. 공동체 정신, 위기 상황에서의 적응력, 끊임없는 개선의 노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정.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빨리빨리 한국의 강박적 문화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신 빨리빨리 한국의 생존 지혜라는 제목이 더 적합할 것 같았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서구 사회에도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이제 이 모든 것이 적대적이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활기와 생명력,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중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구성안을 작성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서구 사회의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소개하는 작은 창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빨리빨리에서 배운 교훈들을 앞으로의 삶에도 적용하고 싶었어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상황에 맞게 리듬을 조절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